안녕하세요. 레트머스TV의 정재민입니다. 중세와 관련된 많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중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교황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오늘 역사적 배경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작품은 아니지만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었던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 교황의 인간적인 면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각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에 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의 역사가 교황의 역사라고 할 만큼 당시 유럽 사회에 있어서의 카톨릭의 영향력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또 캔슬한다고 해서 우리는 중세의 역사, 그리고 중세를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황의 권력이 정점에 다다르는 역사적 배경의 첫 출발은 로마의 황제와 이민족의 결합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의 50번째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당시 그 고트족의 이주를 허가하면서 로마의 영토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로마 중에서도 동로마와 서로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로마의 경우 지형도 지형이지만 특히 성벽, 예를 들어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테오도시우스 성벽 같은 경우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해자를 넘어서 외벽과 또 내벽을 다 공략을 해야만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런 난공불락의 구조는 이민족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서로마의 경우는 굉장히 지형이 평지였고 또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의 침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었죠. 그러한 외부 부족의 침공 때문에 결국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족의 연합체였던 게르만족이 제대로 된 통치 시스템의 부재로 정상적인 국가를 재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지방에서 클로비스가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클로비스는 다른 이민족의 왕들과는 다르게 로만 카톨릭을 국교로 정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인들을 융합하고 또 그 지역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융합하면서 결국 메로빙거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게르만 민족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민족이나 왕국의 경우는 대부분 큰 아들이 권력을 물려받는 그런 장자계승제를 택하는 데 반해서 게르만 민족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보통 아들들에게 다 균일하게 균등하게 지역을 나눠주는 그러한 문화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나 한 대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전쟁을 야기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죠. 아버지가 훌륭한 왕조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대가 지나면서 그런 전쟁의 역사는 반복되게 됩니다. 게르만족의 이러한 문화 때문에 클로비스 왕이 죽고 나서 메로빙거 왕조의 힘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는데 그 틈을 타서 이슬람 세력이 계속 확장하게 되는. 하지만 당시 프랑크 왕국의 재상이었던 카를 마르텔이 기독교를 수호하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피핀 3세가 롬바로드 왕국을 공격하여 라벤나라는 지역을 교황에게 헌납하고 훗날 교황이 직접 피핀 3세의 아들인 카롤러스에게 토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교황은 중세 역사를 대표하는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교황이 한 지역의 왕에게 재관식을 했던 것은 굉장히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마의 경우 그 지역에 있던 게르만족을 종교적으로 교화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상이 필요했죠. 하지만 동로마의 교회들은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대신해서 모자이크나 그림 정도만 허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성상 숭배로 정치적 기반을 잃어버린 서로마의 교황에게 재관식은 형식 이상의 행위였다고도 볼 수 있었죠. 또한 이후에 모든 왕들은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교황의 승인이 없으면 황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교황의 권위는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교황에게 황제의 그 관을 받았던 카를로스, 즉 카를로스 대제의 경우 실제로 군사력과 종교적 권위를 토대로 서로마 제국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로마의 전통 문화를 부활시키는 그런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카를 대제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르만 민족의 특성 탓에 아들들에게 통치 지역을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배하게 되었고,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그리고 동프랑크는 오늘날의 독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동프랑크의 경우는 오토 1세가 교황을 지원함으로써 교황에게 신성 로마 제국의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독일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황이 그 당시 권력의 절정에 있었던 그 순간을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는 지금 독일의 남서부 지역에 있는 그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7세를 더 이상 교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또한 곧바로 하인리히 4세의 파문과 폐위를 선언하면서 맞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의 주교와 그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영주들이 교황의 편에 서자 하인리히 4세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당시 이탈리아 지역에 있던 카노사성에 이제 교황이 있을 때 그 하인리히 4세가 교황을 찾아가서 3일 동안 맨발로 교황의 사면을 구걸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정점에 있었는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당시의 교황이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교황이 카를 대제에게 그 황제의 간을 씌워줬던 그 재관식이 왜 중세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요점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